1720년 조선왕조의 궁궐안, 숙종이 승하한 해 정치의 중심이 요동치던 바로 그 시기, 한 아이가 궁중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태어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화순옹주. 왕위에 오르기 전 연인군이었던 이가 곧 조선의 국왕 영조로 즉위하면서 그녀는 한 나라의 왕녀가 됩니다. 그러나 화려한 왕녀의 호칭과는 달리 그녀의 삶은 처음부터 외로움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화순옹주의 어머니는 정빈희 씨. 본래는 동궁전의 나인이었으나 영조가 아직 세자였던 시절 그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정빈희 씨는 비록 정시광비의 지위는 아니었지만 인품과 덕망으로 영조의 총애를 받았고 세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화순옹주가 태어난 지 불과 1년 뒤 정빈희 씨는 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향년 27. 한창 모성의 정을 나누어야 할 때 화순옹주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언니와 오빠가 있었으나 그마저도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첫째 딸 화어공주는 옹주가 태어나기 전 돌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오라버니인 효장세자 역시 겨우 9살의 나이에 요절합니다. 왕의 딸이지만 어머니도 언니도 오빠도 없이 자라야 했던 아이. 그녀는 비단옷보다 무거운 외로움 속에서 궁궐의 담장을 올려다보며 성장해야 했습니다. 영조실록에 따르면 옹주는 효장세자와 정빈희 씨의 외동처럼 여겨져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고 전하지만 이는 영조의 일방적인 애정일 뿐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또래 친구 하나 없이 자라야 했던 화순옹주는 세상 누구보다 외로운 아이였는지도 모릅니다. 1725년 화순옹주는 6살의 어린 나이에 정식으로 옹주의 자귀를 받습니다. 이제 이름뿐인 왕의 딸이 아니라 조선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화순옹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 뒤엔 아슬아슬한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영조실록 영조 6년 3월 9일자 기록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지난번 화순옹주가 홍진을 겪은 뒤에 하혈하는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마음에 괴이하게 여기며 의아해하다가 이제 와서야 비로소 독약을 넣어 그렇게 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당시 옹주는 홍역을 앓던 중 심한 하혈 증세를 보입니다. 단순한 병증이라 여기던 왕실 의료진과 영조는 그 증상이 비정상적으로 지속되자 점차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바로 궁중 궁녀 순정이 독약을 몰래 타 옹주에게 먹였다는 것입니다. 순정은 동궁 나인으로 뽑히지 못한 것에 원한을 품고 정빈희 씨와 효장세자를 저주해 죽게 만들었으며 어린 옹주에게도 해를 가하려 했다고 합니다. 왕의 딸, 조선의 옹주가 궁궐 한복판에서 독살 위협에 놓였던 사건. 어린 옹주는 자신의 몸이 왜 아픈지조차 모른 채 병석에서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궁중 암투의 단면이 아니라 어린 화순옹주의 내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불신과 불안을 남겼습니다. 가족을 잃고 어머니도 없이 자란 그 아이는 이제 자신의 생명조차 타인의 손에 위협받는 존재임을 어렴풋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신하들도 궁녀들도 친구도 없는 궁궐 안에서 오로지 자신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화순옹주에 대한 영조의 애정은 각별했습니다. 딸을 자주 불러 함께 식사하고 손수 편지를 써서 건네주고 그녀의 건강 상태를 일일이 점검했습니다. 심지어 옹주의 병세가 악화되면 직접 어이를 불러 진찰하게 했으며 조선왕조 사상 유례 없는 왕의 친딸에 대한 관찰 일지가 수차례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한편으로는 지나치고 때로는 무거웠습니다. 옹주의 작은 감기에도 국왕은 궁 전체를 발칵 뒤집었고 그녀의 몸 상태를 신하들과 나누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딸은 아버지의 깊은 애정을 느끼는 동시에 끊임없이 주시당하고 있는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녀는 왕의 딸이기 전에 한 명의 평범한 소녀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승정원 일기에서는 화순옹주가 손수 수를 놓아 아버지 영조의 골룡포를 지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녀는 바느질을 잘했고 조용한 성격으로 어릴 때부터 궁녀들과 함께 방에서 바느질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의 딸로 태어나 정치의 소용돌이와는 거리가 먼 소박한 일상 속에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려 했던 옹주. 그러나 그 평온한 날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1732년 영조주기 8년 화순옹주는 영의정 김은경의 아들 김한신과 혼인하게 됩니다. 김한신은 당시에도 학문과 인품이 뛰어난 인물로 손꼽혔고 무엇보다 권세에 취하지 않는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영조실록에는 영조가 직접 김한신을 두고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인물도 훤칠하고 머리도 영민하며 몸가짐이 항상 겸손하니 옹주의 짝으로 더할 나위가 없겠구나. 혼인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화순옹주는 월성이 부인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부는 비록 자녀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 금술이 좋았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이들을 두고 어진 부마와 착한 옹주라며 칭송했고 궁궐 안팎에선 마음이 평화로운 부부로 알려졌습니다. 김한신은 옹주의 곁에서 골룡포를 입어달라는 부탁도 흔쾌히 들어주던 남편이었고 화순옹주는 그런 남편을 위해 혼례 이후에도 매일 손수 술을 놓아 속옷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의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승정원 일기나 조선왕조실록에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당시 궁중과 사대부 사회에서 후사가 없는 혼인은 여성에게 더 큰 결핍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화순옹주는 자식을 얻지 못함으로써 어머니로서의 정체성뿐 아니라 왕의 딸, 사대부 가문의 며느리로서의 역할에도 어딘가 모자란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수 솜씨가 워낙 뛰어나 아버지 영조의 골룡포를 손수 수놓았다는 일화도 남아있습니다. 조용한 침전에서 실을 꿰고 문양을 새기는 그녀의 손끝에 남편에 대한 애틋함,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한신은 조용히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영조실록은 그의 죽음을 단순히 병으로 사망했다고 전하지만 설화와 야사는 이를 단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충남 예산군 용국리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월성이 김한신을 벼루로 내려쳐 살해했다는 설화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화순옹주는 직접 수놓은 골룡포를 남편에게 입혀보았습니다. 정성껏 만든 골룡포가 잘 맞는지 확인하려 했던 단순한 의도였지만 그 장면을 마침 지나가던 사도세자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왕만이 입을 수 있는 골룡포를 부마가 입고 있었다는 이유로 경노한 세자는 곧장 벼루를 들어 김한신을 내리쳤고 그 충격으로 김한신은 병을 얻어 끝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록에는 이러한 충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이 설화는 단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당시 궁궐 내 긴장과 암묵적인 권력관계를 반영한 풍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김한신의 급작스러운 죽음이 단순한 병사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는 여러 지역에서 공공연히 회자되어 왔습니다. 김한신은 39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간의 평판과는 달리 그 죽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화순옹주는 말없이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전의 벽에는 아직 바느질 도구가 그대로 걸려 있었고 그녀가 수놓던 골룡포는 접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옹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단식을 시작합니다. 도위가 졸아자 옹주가 따라서 죽기를 결심하고 한 모금의 물도 입에 넣지 아니하였다. 이 기록은 짧지만 화순옹주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단식은 단순한 비탄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된 죽음이었습니다. 부마의 죽음을 따르겠다는 결단은 그 시대 여성의 정절이라는 도덕적 기준 안에서만 해석되기 어려운 깊은 감정과 상실의 표현이었습니다. 영조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이른을 넘긴 노군주의 마음은 사위의 죽음도 모자라 이제 딸까지 떠나려 한다는 현실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직접 거둥하여 화순옹주의 집에 들러 식사를 권유했습니다. 미음을 떠넣자 화순옹주는 잠시 받아 마시는 듯 했지만 곧바로 토해냈습니다. 영조실록은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임금이 그 뜻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는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돌아왔는데 이에 이르러 음식을 끊은 지 14일이 되어 마침내 자진하였다. 열나흘, 옹주는 그 긴 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넘기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조용히 그러나 피할 수 없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슬픔을 뒤로한 채 김한신 곁으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35살이었습니다. 영조는 궁궐로 돌아가는 길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레안의 침묵은 무겁고 깊었습니다. 옹주가 죽음을 택했다는 사실보다 그 죽음을 돌릴 수 없었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어릴 적부터 외롭게 자라온 딸, 마음이 깊고 손재주가 남달라 유독 아끼던 아이였기에 그 이별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자식이 아비를 먼저 떠나는 것은 천하의 불효라 하였다. 영조는 그렇게 읊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14일 동안 곡기를 끊었던 딸을 막지 못한 자신을 탓했고 그 슬픔은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예조에서 화순옹주에게 연려문을 세우자는 상소가 올라옵니다. 이는 당시 조선사회의 통상적인 예법이었습니다. 연려가 나타나면 예조는 이를 예찬하며 붉은 문을 세워 유덕한 집안으로 칭송했고 국가 차원의 표창도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상소는 영조에게는 칼끝 같은 모욕이었습니다. 아비로서 자식을 정려한다는 것은 자손에게 법을 주는 도리가 아니며 또한 뒤에 폐단이 될 수 있다.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화순옹주가 죽음으로 남편을 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딸의 죽음을 열려라는 말로 단순화하고 그 뒤에 기념비 하나를 세워 위로받는 척하는 위선을 거부한 것입니다. 영조는 인간이기 이전의 임금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반대로 임금이기 이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두고 딸이 죽음을 택한 것을 효에 모자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말은 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논리를 향한 절규였습니다. 그는 국가가 자신의 딸을 연료로 기리며 사회적 표본으로 삼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죽음이 하나의 정치적 훈육수단이 되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연료로 칭송될 수는 있어도 연료로 남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화순옹주의 장례는 극진했습니다. 영조는 삼정승에게 장례를 맡기고 장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명했습니다. 화순옹주와 열성이 김한신은 함께 충남 예산에 묻히게 됩니다. 이 묘에 얽힌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묘지로 정한 자리에 물이 솟아나오자 사람들은 황급히 자리를 옮기려 했고 영조는 크게 노했습니다. 옹주가 누울 자리에 어찌 물이 솟는단 말이냐. 하지만 묘역 담당자들은 고집했습니다. 이 자리는 3대 판서를 배출하는 명당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 정승이 제안을 냅니다. 묘지에서 약 200자 떨어진 아래쪽을 파면 물길이 빠질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왕자지라는 연못입니다. 그 연못은 이후 수십 년 동안 명당을 지켜주는 상징으로 남았고 오늘날은 도로가 들어서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묘소의 자리는 그렇게 정해졌고 두 사람은 나란히 잠들었습니다. 비록 생전에 자식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무덤은 조선 후기에 가장 정결하고도 비극적인 사랑의 무덤으로 남게 됩니다. 화순옹주가 세상을 떠난 지 25년이 흐른 1783년, 그녀의 조카 정조는 고모의 죽음을 다시 꺼냅니다. 정조는 이미 아버지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을 복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명을 내립니다. 부부의 의리를 중히 여겨 같은 무덤에 묻히려고 결연히 뜻을 따라 죽기란
어찌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아, 참으로 어질도다. 정조는 화순옹주와 김한신의 무덤 앞에 연려문, 즉 화순옹주 홍문을 세우게 합니다. 영조는 거부했지만 손자는 허락했습니다. 세대의 변화, 시대인식의 이동이 만들어낸 작지만 깊은 차이였습니다. 정조는 조선 후기의 군주답게 유교의 틀 속에서 인간적인 의도와 사회적 의미를 모두 포용하려 했습니다. 화순옹주의 정절은 그렇게 다시 빛을 보게 되었고 그 연려문은 근 250년이 지난 지금도 충남 예산군 대흥면 용국리에 남아 있습니다. 영조는 아버지로서 화순옹주를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내 그녀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았고 연려라는 이름 뒤에 숨어 위선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딸이기에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사는 묻습니다. 만약 그녀가 평범한 여인이었다면 그녀의 죽음은 어떤 방식으로 기억되었을까? 그녀는 그렇게 조선의 골목과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화순옹주는 오래도록 사람들 마음에 남아 조선 여인의 한 자락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